사랑은 분리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행동이 자신의 성장도 촉진시킨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의 주요 특징은 언제나 자신과 타인의 구별이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를 전적으로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지한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이러한 개별성과 독립성을 늘 존중하고 심지어는 격려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성을 인식하고 존중하지 못할 때 그것은 많은 정신질환과 불필요한 고통의 원인이 된다. 다른 사람의 개별성을 인지 못하는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나르시시즘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르시시즘의 사람들은 아이나 배우자나 친구가 감정적인 면에서 자신과 분리된 독립적인 개체임을 깨닫지 못한다. 나르시시즘이 어떤 것인지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정신분열증 환자였던 수전의 부모와 상담을 통해서였다. 수전은 당시 31살이었다. 그녀는 18살 이후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고 지난 13년 동안 계속 여러 병원에 입원했으며 정신요양원에도 있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의 훌륭한 치료 덕택에 결국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수개월에 걸쳐 함께 상담하는 동안 그녀는 사람을 믿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못한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신이 정신분열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이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남은 일생 동안 굉장한 자기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였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 남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돌봐주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이렇게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수전이 병원을 떠나 생애 처음으로 성공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 무렵 나는 수전의 부모를 만났는데 50대 중반인 부부는 매력적이고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수전의 큰 진전을 설명했으며 또 내가 왜 낙관적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설명을 시작하자마자 수전의 어머니는 조용히 울기 시작하더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 처음에 나는 그것이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인의 말을 듣고 나니 그녀가 정말로 슬퍼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해할 수 없군요. 오늘 아주 희망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부인은 슬프게 흐느끼고 계신 것 같으니 무슨 영문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슬퍼요. 그 부인은 대답했다. 우리 불쌍한 수전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니 정말 울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나는 수전이 병으로 고생이 많았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배운 것도 많았다는 것과 그래서 이제 병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비를 넘겼으니 다른 누구보다도 덜 고통받으며 잘 살 거라고 길게 설명했다. 그녀가 정신분열증과 싸우며 얻은 지혜 덕분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고통을 덜 겪으리라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계속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부인. 나는 말했다. 지난 13년 동안 적어도 12번은 수전의 정신과 의사와 이 같은 상담에 참여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중 어느 상담도 이처럼 낙관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기쁨도 느끼지 않으세요? 나는 오로지 수전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자, 보세요, 부인. 나는 얘기했다. 수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부인께 힘이 되고 기쁨이 될까요? 그러나 부인은 불쌍한 수전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찼어요. 라고 하며 계속 훌쩍훌쩍 울었다. 문득 나는 그녀가 수전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인은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울고 있었다.
면담은 수전을 위한 것이었지 부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나 부인은 수전의 이름으로 자신의 서러움을 토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때 나는 부인이 수전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부인이 느꼈던 것을 수전도 틀림없이 느꼈을 것이다. 부인은 수전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표현했던 것이다. 물론 의식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이같이 행동한 건 아니다. 감정적인 면에서 수전을 자신과 분리된 독립체로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전이 곧 부인 자신이었다. 부인의 마음에는 수전이 자신만의 다른 삶을 가진 별개의 인격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 수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머리로는 자신과 별개의 존재로 인식했지만 더욱 깊은 의식 속에서는 그녀에게 개별적인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계 전체가 그 자신이요. 세상에는 자기 혼자만 존재한다고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아이의 어머니가 그 부인처럼 비정상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음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어머니는 항상 나르시시즘적이라든가 나르시시즘적인 어머니는 정상적인 아이를 길러낼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신분열증은 대단히 복잡한 장애로 유전적 소인도 있고 또 환경적 원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수전의 어린 시절이 어머니의 나르시시즘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상상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어머니가 아이와 어떻게 교류하는가를 관찰해보면 이러한 혼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어느 날 오후 부인이 우울해하고 있을 때 수전이 A 점수를 받은 그림을 들고 집에 돌아왔다고 해보자. 어머니에게 그림 솜씨가 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자마자 부인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수전, 가서 낮잠이나 자거라.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너무 지친 것 같구나. 학교 제도는 엉망이야. 도대체 아이들 생각을 안 하니 말이다. 또 어느 날 오후 부인의 기분이 매우 좋을 때 수전이 울며 집에 돌아왔다고 해보자. 수전은 하굣길 스쿨버스에서 몇 명의 짓궂은 사내 아이들 때문에 울었다. 이제 부인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존슨 씨가 그렇게 좋은 기사시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그렇지 않니? 그분은 너희 모두에게 친절하고 소란도 잘 참으시는구나. 크리스마스 때 잊지 말고 그분에게 좋은 선물을 해야 된다. 나르시시즘적인 사람들은 타인을 타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이입 능력이 모자란다. 감정이입이란 바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나르시시즘적인 부모는 감정이입 능력이 결핍돼 있어서 보통 감정적인 면에서 아이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거나 확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자신의 느낌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 심각한 곤란을 겪는다. 대체로 수전 어머니 정도로 나르시시즘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다수의 많은 부모가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타인이며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독립체임을 적절히 인정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예들은 많다.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우리를 꼭 닮았어요 라든지 또는 아이에게 대놓고 너는 정말 짐 아저씨와 똑같구나 라며 마치 아이가 자신이나 가족의 어떤 유전적 복사물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런데 사실 유전인자의 결합을 보면 모든 아이들이 부모와 상당히 다르고 또 조상 모두와도 다르다. 운동선수인 아버지가 학자 타입의 아들에게 축구를 하라 하고 학자 아버지가 운동을 좋아하는 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불필요한 죄책감과 혼란을 느낀다. 한 장군 부인이 17살 딸에 대해서
셀리는 집에 있을 때면 제 방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슬픈 시만 쓴답니다. 병적이죠, 선생님? 그리고 그 애는 사교계에 정식 데뷔하는 파티를 여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군요. 정말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염려돼요. 라고 불평한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셀리는 매력있고 생기발랄하며 우등생이고 친구들도 많았다. 나는 상담 이후 셀리는 아주 건강하니 부모님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압박하는 것을 좀 자제하시라고 말했다. 그러자 부모는 셀리의 다름을 일탈이라고 기꺼이 말해줄 다른 정신과 의사를 찾아 나섰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기를 순수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기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두려워서 훈육한다고 자주 불평한다. 우리 부모님은 계속해서 긴 머리를 자르라고 야단입니다. 라는 것이 몇 년 전쯤 청소년들의 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잇는다. 부모님은 왜 긴 머리가 나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 기른 아이를 보이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아요. 부모님의 염려는 모두 자기 자신의 이미지뿐이랍니다. 청소년들의 그런 항의는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이들의 독특한 개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 대신 자신의 일부로 여긴다. 이는 마치 좋은 옷과 예쁘게 깎인 잔디와 멋진 광택나는 자동차를 세상에서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자신의 일부로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것은 부모에게 흔한 가볍지만 파괴적인 나르시시즘의 형태다. 칼리 지브라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아마도 지금까지 아이를 기르는 것에 관한 것 중에 가장 멋진 시가 아닐까 생각한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지라도 생각을 줄 수는 없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육신은 집에 두지만 그들의 영혼은 가둘 수는 없다.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갈 수 없는 미래의 집에 살며 당신의 꿈속에는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을 애써 닮으려 해도 좋으나 그들을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거꾸로 가지 않으며 과거에 머물러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활이 되어 살아있는 화살인 아이들을 미래로 날려보내야 한다. 공수는 영혼의 길 위에 있는 표적을 겨냥하고 하느님은 그의 화살이 날렵하게 멀리 날아가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팔을 구부린다. 공수의 손에 들어간 힘을 당신은 기뻐하리라.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느님은 그 자리에 있는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분리된 개체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부모 노릇뿐만 아니라 결혼을 포함한 모든 친밀한 관계도 방해한다. 얼마 전의 일이다. 어떤 부부 모임에서 한 회원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아내의 목적과 역할은 집을 깨끗이 치우고 남편을 잘 먹이는 데 있다는 얘기였다. 그가 뻔뻔한 남성 우월주의자라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나는 다른 회원들에게 배우자의 목적과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런 내 기분을 드러내고 싶었다. 깜짝 놀란 것은 남녀 할 것 없이 6사람이나 아주 비슷하게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들 모두 남편과 아내의 목적과 역할을 자신과 관련해서 정의했다. 배우자가 자신과는 근본적으로 분리된 존재이고 결혼과는 별도로 다른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지 못했다. 아주 슬픈 일입니다.
나는 탄식했다. 그러니까 모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각각 실현시켜야 할 개별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 당신들 모두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혀야 할 거예요. 내 발언에 모임 사람들은 심하게 질책받은 듯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면서 다소 호전적으로 내 아내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정의해보라고 요구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릴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한동안 그들에게 생소하게 남아 있었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분리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괴롭혀왔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 생활보다는 정치적인 면에서 더 주목받아 왔다. 예를 들어 순수한 공산주의도 앞에 얘기한 부부들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철학을 표방한다. 즉 개인의 목적과 역할이란 관계, 집단, 다수,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단지 국가의 운명만이 고려되고 개인의 운명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믿는 것이다. 반면에 순수한 자본주의는 관계, 집단, 다수, 사회를 희생하더라도 개인의 운명을 지지한다. 과부와 고아들은 굶주릴지 모르지만 사업가는 자기가 주도한 일의 모든 열매를 즐기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리에 관한 이 두 가지 단순 이론이 모두 성공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건강은 사회의 건강에 의존하듯이 사회의 건강도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의 건강에 의존한다. 부부를 다룰 때 아내와 나는 결혼을 산에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에 비유했다. 등산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 그곳에서 머물고 양식을 공급받고 다시 다른 정상을 찾아 모험을 나서기 전에 몸을 돌보고 쉬어야 한다. 등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실제로 산에 오르는 시간만큼 베이스 캠프에서 이것저것 살피며 마음을 써야 한다. 그들의 생존은 견고하고 잘 정비된 베이스 캠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결혼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남편이 만드는 전통적인 남성의 문제가 있다. 일단 결혼하면 남편은 모든 에너지를 산에 올라가는 데 쓰고 베이스 캠프인 결혼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 또한 아무나 휴식과 기분 전환을 위해서 돌아왔을 때 자기는 결혼 유지를 위해 아무런 책임도 떠맡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완벽한 상태로 거기에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자본주의자의 태도로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조만간 실패할 것이다. 그가 돌아와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잘 보살피지 않아 황폐해진 베이스 캠프거나 소홀히 대했던 아내가 신경과민으로 병원에 입원했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갔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캠프 지킴이로서의 직책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아내가 만드는 전통적인 여성의 문제가 있다. 일단 결혼하면 일생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느끼는 여성이 있다. 그녀에게 결혼이란 베이스 캠프가 아니라 산 정상 그 자체다. 그녀는 남편의 성취욕이나 갈망, 가정생활 밖의 경험 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편을 질투하고 가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라고 끊임없이 닥달한다. 공산주의식 해결책과 마찬가지로 이런 태도는 부부 사이를 숨막히고 어리석은 관계로 만들며 남편은 함정에 빠져 갇혀있다는 기분에 중년의 위기를 느껴 탈출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여성해방운동은 무엇이 유일하고 이상적인 해결책인지 분명히 그 길을 제시해준다. 진정한 결혼은 공동협조 체제로서 상호간의 협조와 배려,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영적 성장의 정상을 향한 여정에 들어선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남성과 여성 둘 다 가정을 돌봐야 하고 둘 다 각자의 생에 도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10대 소년이었을 때 시인 안 브래드스트리트가 남편에게 얘기한 사랑의 말을 접하고 전율한 적이 있다. 둘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된다. 그러나 자라면서 나는 부부간의 결합은 서로가 분리된 개체라는 점을 깨달음으로써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흔히 그러하듯이 외로움에 겁먹어 서로 하나가 되는 결혼을 추구한 사람들은 훌륭한 결혼 생활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개별성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분리 또는 상실의 위험에 직면하면서까지 독립성을 길러주려고 애쓴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영적 성장이며 정상에 오르는 이 고독한 여행은 혼자서 할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결혼이나 사회의 지지 없이는 이 중요한 여행을 달성할 수 없다. 결혼과 사회는 그러한 개인의 여행을 지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진정한 사랑의 모든 경우가 다 그러하듯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한 희생은 결과적으로 그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자기 성장을 보장해준다. 즉, 혼자서 올라간 정상에서 자기를 도운 사회 또는 가정으로 귀환하는 것은 다시 그 결혼과 사회를 새로운 단계로 올리는데 이바지한다. 이런 식으로 개인과 사회의 성장은 서로서로 의존하나 성장하려고 할 때에는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다. 칼리 지브란의 예언자는 다시 한번 결혼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당신 부부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 사이에서 하늘의 바람이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서로 구속하지는 마라. 오히려 당신들 영혼의 해변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두어라. 각각의 잔을 채워라. 그러나 한 잔으로 마시지는 마라. 각자의 빵을 주어라. 그러나 같은 덩어리의 빵은 먹지 마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라. 그러나 각각 홀로 있어라. 현악기의 줄들이 같은 음악을 울릴지라도 서로 떨어져 홀로 있듯이. 마음을 주어라. 그러나 상대방의 세계에는 침범에 들어가지 마라. 생명의 손길만이 당신의 심장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주어라. 그러나 상대방의 세계는 침범에 들어가지 마라. 생명의 손길만이 당신의 심장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함께 서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어 서지는 마라. 사원들의 기둥들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떡갈 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